오케이, 갑시다. 교재 243페이지. 자, 조세 법률주의 이야기 할 겁니다. 조세가 뭔지 알죠? 세금 걷는 거. 요 조세 법률주의는 세금 부과와 징수라는 절차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에 명시되지 않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규정을 넘어서 세율이나 과세 기준을 자의적으로 바꾸는 것은 금지되는 거예요. 조세 법률주의는 정부의 과세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해서 국민의 재정적 권리를 보호하고 또 세금 부과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대요. 일단 요거 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국민의 재정적 권리 보호. 그러니까 우리가 벌었는 만큼 세금 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내면 안 될 테고, 뭐 누구는 나랑 친하니까 10%만 내고 누구는 나랑 안 친하니까 50% 내라. 그러면 억울하죠. 그래서 공정성. 그 다음에 예측 가능성은 왜 높여야 되느냐.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세금 이만큼 내라 그러면 호주머니에서 내 돈 다 꺼내서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뭐 세금 1,000만 원 나왔어. 근데 내가 1,000만 원으로 원래 깎아서 먹으려고 그랬다 그러면 내 계획했던 것이 망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언제쯤에 얼마의 세금을 낼 것이다 라고 알 수 있게 해주려면 정확해야 되겠죠. 늘 예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세금 낼 만큼은 놔두고 다른 돈을 계획해서 써야 되겠지. 조세 법률주의는 실무에서 조세 법률주의는 실무에서 열거주의랑 포괄주의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이랬으니까 정리해보면 조세 법률주의 법률주의는 반드시 법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 조세는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유는 국민 재정을 보호하고 또 공정성 또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 뒤에 나오는 거 늘 하듯이 열거주의랑 포괄주의를 각각 이항 대립해서 얘네는 어떤 이야기 하는 건지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가봅시다. 조세 열거주의부터 하겠습니다. 조세 열거주의는 법률에 명시된 사항만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거주의니까 내가 열거했는 거에 대해서만 할게 이거야. 그래서 열거되지 않은 내용은 다 빼버리는 거. 여기에 따르면 구체적인 법조문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행위, 재산이전이 발생해도 명시되어 있지 않을 테니까 새로운 거니까 그러면 과세할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 비트코인 이런 거 있겠죠. 옛날에 비트코인 없었잖아. 우리가 세금 관련된 법을 만들 때 비트코인이 있었으면 비트코인으로 얼마를 번 사람은 얼마의 세금을 내라 라고 할 텐데 그게 없었어. 당연히 비트코인이란 개념이 없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열거주의에 의해서 세금을 걷는다면 비트코인으로 벌어는 돈은 세금을 거둘 수 없게 되는 거지. 왜냐면 법에 안 적혀 있으니까.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해석이고 국가의 조세권 남용 방지가 됩니다.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와가지고 야 너 돈 내, 너 세금 내 이렇게 하면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거지. 따라서 조세 열거주의는 국가가 세금을 걷는 이유와 한계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고 정부의 권한이 뭡니까? 세금 걷는 거죠. 그 세금 걷는 것에 대한 권한의 법적인 통제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대요. 그러면 열거주의부터 가겠습니다. 열거주의는 명시된 사항만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특징, 만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항상 중요해요. 쓰여 있는 것만 하는 거. 그래서 명시된 사항만 했을 때의 장점은 뭔데? 권리를,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 오케이,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열거주의는 열거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받겠다. 그럼 이제 포괄주의 나오는데, 포괄주의는
법조문에 쓰여있는 문헌뿐 아니라 이랬으니까 당연히 문헌에 적혀있는 건 해야 되는 거고, 입법의 취지, 과세 목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국 뭐다? 쓰여있지 않더라도 유사한 성격의 거래나 행위면은 과세하겠다 이겁니다. 딱 보자마자 차이가 있죠? 그래서 포괄주의. 근데 제가 이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거 나오면 물론 읽으면서 정리하셔도 돼요. 해도 되는데 요것만 봐도 여기 열거주의고 열거되어 있는 것만큼만 세금을 거둘게 였으면 포괄이 뭐야? 다 안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비슷한 것까지 다 끌어안아서 세금 받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게 중요한 거죠. 비슷하면 받겠다. 이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현실 속에서 법률이 규정하지 못한 영역에까지 뭐한다? 과세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주는데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 디지털 자산 거래,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비트코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전통적인 세법 체계에 당연히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겠죠. 법을 만들 때 그런 게 없었을 테니까. 근데 기존 규정의 취지와 구조를 바탕으로 이거 어쨌거나 간에 우리나라는 돈을 벌면 그거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 어쨌거나 간에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이 돈 번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 돈 버는 방식이 달랐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어쨌거나 간에 돈은 벌었으니까 돈 벌었는 만큼 세금 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이제 포괄주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세 포괄주의는 이런 접근을 통해서 과세 회피 가능성을 줄이고 돈 안 내려고 세금 적게 내려고 피하는 거 줄이고 유사한 경제적 실질을 가진 행위들 간의 조세 부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명시되지 않더라도 비슷하면 해. 그래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뭔데? 과세의 정의 그리고 회피 가능성 줄이고 또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쟤는 비트코인 해가지고 막 100억 벌었어, 현진이는. 근데 비트코인으로 벌어서 세금 안 내. 효린이는 열심히 일해서 10억 벌었어. 근데 10억에 대한 세금을 왕창 내야 돼. 그럼 효린이 억울해서 살겠냐? 못 살겠지? 형평성이 어긋나죠? 그렇게 됩니다. 자, 현대의 조세 실무에서는 두 입장 사이의 균형이 이제 요구돼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얘랑 얘 사이에 뭐가 필요해? 균형이 있어야 돼. 한쪽으로 치우치라는 게 아니야. 법률의 문헌만 따를 경우 이렇게 나오면 바꿔 읽어 봐야 되죠. 문헌만 따른다? 다시 말해서 열거주의로만 갈 때에는 새로운 유형의 경제 행위나 재산 이전 방식에 대해서는 과세의 공백이 생겨요. 돈을 못 걷죠. 반대로 법 해석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이 포괄이라고 나왔으니까 포괄주의지. 너무 포괄. 너도 내고 너도 내고 너도 내고 다 내라 그래. 그러면 권리 침해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장점이 뒤집혔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단점으로 따지자면. 따라서 법률에 근거하되 그 해석과 작용은 사회 변화와 환경의 복잡성을 반영해야지 공정한 과세가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줍니다. 상속세, 증여세. 좀 이따 볼 건데 요런 세목에서는 조세 열거주의랑 포괄주의 중 뭘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범위랑 방식에서도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납세자의 실제 부담과 법적 안정성에 차이가 생겨. 뭘 하느냐에 따라서 얘로 갈 거냐 얘로 갈 거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생기니까 과세 행위가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고 하는 이 조세 법률주의의 대원칙 아래에서, 그러니까 일단 기본 원칙이 뭐라는 거야? 대원칙이랬으니까 일단 무조건 세금은 법률주의 안에서 해결해야 돼. 근데 그 중에서 법률주의 안에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그것에 뭘 해? 균형을 찾아. 그래서 열거주의적 태도로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플러스 포괄주의적 해석을 통해서 조세 회피를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병행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쭉 요만큼만 정리해도 되고 이 뒤에 이제 또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상속세랑 증여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바로 이어서 가봅시다. 상속세랑 증여세는 그럼 또 뭐냐? 여기 다 쓰셨죠? 지워도 되죠? 오케이. 둘은 또 뭔데? 가봅시다. 재산의 이전이 뭐냐면 이제 옮기는 거죠. 옮기는 게 이전이야. 재산을 옮기는 행위는 개인의 경제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건이고 조세제도의 핵심입니다. 이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 재산을 이제 옮기는 방식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상속이 있고 증여가 있거든요. 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야. 그러니까 현진이가 마다나본 취직해서 열심히 일해. 그래서 나한테 월급을 받아. 그거는 받은 게 아니죠. 내 재산을 너한테 옮겨준 게 아니지. 네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대가지. 여기서 뭐라 적혀있냐면 무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제공을 한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안 했어. 예를 들어서 난 그냥 할아버지의 손자로 태어났을 뿐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막대한 재산을 그냥 주셨어. 내 할아버지를 위해서 무슨 노동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죠? 그냥 받은 거죠. 무상이야. 이렇게?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번 생일 선물로 축하해 석빈아 빌딩 하나를 선물해 줬어. 그냥 받은 거죠. 내가 엄마 아빠한테 뭘 제공한 게 없잖아. 무상으로 이제 할 때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인데 조세의 공평성과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을 한대요. 그러나 이 두 세목은 유사하면서도 부과 방식과 적용 기준에서 뭐가 있대? 차이가 있대. 그러면 우리 이제 뒤에 읽을 거 뭐 하면 되니?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 볼 거야. 뭘 중심으로? 어떻게 부과하는지와 그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친절하게 지문했으면 다 알려줬습니다. 너네 이제 이 뒤에 지문 이렇게 읽어라. 이렇게 친절히 기역, 니은 나눠서 해줬어. 그럼 이제 기역, 니은에 맞춰서 읽어봅시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가는 거야. 일단 상속세 내고 딱 쳐놓고 사망한 사람 그것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거지. 요소 되게 중요해요. 봐봐. 다시 말해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 이랬잖아. 이게 예전에 나왔을 때 되게 많이 틀려서 한번 찝겠습니다. 피상속인이,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자. 할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어.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소천하셨어. 그러면 피상속인이 할아버지야 나야? 이거 많이 헷갈리죠? 헷갈려요 이거. 피상속인은 보통 나라고 되게 많이 헷갈리는데 피상속인이 할아버지인 거야. 보면은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게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인에게 가는 거니까 받은 내가 상속인이 되는 거야. 얘가 나야. 이게 나야 나. 오케이? 이게 왜 헷갈리냐면 이거 알죠? 피해자, 피고인 이게 다 이제 해를 당했다 그래서 피해자지. 피고인, 고소를 당했다 이래서 피고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피상속인이니까 상속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요거 많이 헷갈려요. 피상속인이랑 상속인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피상속인이 이제 준 사람, 상속자. 그래서 왜 상속자들 뭐 드라마도 있고 상속자라고 하잖아. 돈을 받은 사람은 상속자, 준 사람은 피상속자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계속 갑시다. 자, 국가가 이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한답니다. 좀 정리하면서 갑시다. 상속세부터. 자, 상속세. 일단 기준이 뭐냐면 사망한 사람이 이게 이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줘야 돼.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이 기준이고 상속재산 전체 가치를 산정해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가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 적용해서 계산한다 이랬으니까 요 한 문장이 지금 뭐가 있어? 선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치 산정하고 일정 금액 공제하고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 적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쭉 정리해보면 전체 가치를 산정합니다. 그 이후에 공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세율 적용을 한다. 공제라는 말은 빼준다는 거지. 빼준다는 거. 일부 금액을 빼줍니다. 자, 대한민국의 경우 이제 구체적인 예시죠. 상속세는 과세 표준에 따라서 10에서 15%까지 차등 적용.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0에서 50%까지. 예를 들어주네. 1억 원 이하의 상속에는 10%, 30억을 넘어가면은 50%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딱 하나만 짚을까? 여기서 봐봐. 그러면 1억을 내가 상속받았어, 할아버지한테. 그러면은
1억 곱하기 10%에서 나 1,000만 원 세금으로 내는 겁니까? 이거 맞아요? 이거 아니죠. 이거 낚이면 이제 조지는 거야. 왜? 여기에 빠졌잖아. 공제. 구체적으로 공제를 어떤 기준으로 얼만큼 해주는지 빠졌거든요. 근데 일단 1억이야. 그래서 여기서 뭘 해야 돼? 공제된 만큼 금액 빼줘야 돼요. 뭐 공제가 만약에 5천만 원 됐어. 그럼 나는 5천만 원에 대해서 10%를 내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세금을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내는 게 맞습니다. 되시겠나요? 제가 만약에 문제를 내야 된다면 여기는 보기란을 만들어서 요 기준을 알려준 다음에 계산하라고 문제를 낼 것 같아요. 제가 내야 된다면 이렇게 내겠습니다. 저라면. 이해되시죠? 좋아요. 계속 갑시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가족 단위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특징이 있다고 알려주네요. 그럼 정리하면 되지. 가족 단위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직 몰라도 돼. 뭐 보기에서 주면 그때 이해하면 됩니다. 아직 안 줬어. 납세의 의무는 상속받은 자에게 있고 피해상속인이 거주하던 국가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질 수 있대요.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자, 이건 뭐 당연하죠. 상속자가 내야 되는 게 원칙이고 피상속인,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 국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를 하면은 조금 더 공제를 해준다 이거야. 그래서 기한 안에 신고를 잘 하면은 착하네요. 세금을 열심히 내려고 하시는군요. 좀 더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 좋아요. 다음 증여세 가보겠습니다. 자, 증여는 그럼 뭔데? 딱 보자마자 차이점이 바로 하나 나오죠? 생존에 있는 사람이 내 재산을 타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부터 정리하고 가는 거야. 증여세. 생존한 사람이 돈을 주는 겁니다. 타인에게. 그래서 부모가 자녀한테, 친구가 뭐 지인에게 돈을 준다. 이런 것도 전부 다 뭐야? 증여세. 그래서 왜 우리 그런 장난 막 하죠? 로또 1등 되면은 나 1억만 이런 거 하잖아. 그래서 만약에 1억을 줬어. 친구가 진짜로. 내가 석빈한테 석빈아 자 1억 약속 한 1억이야 하면 석빈이가 1억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됩니다.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생존한 사람이 타인에게 역시나 똑같은 공통점은 뭐다? 무상으로. 어떤 서비스와 재화의 오호감이 없이 그냥 주는 거.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부과하고 일정 금액에 이하는 세금이 면제되지만 일정 기준이 넘어가면 과세가 있다. 일단 어떤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고 기준 금액이 있고 이 기준보다 낮아. 그러면 면제. 이 기준보다 높아. 많이 받았어. 그러면은 이제 과세가 이루어진다.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 정도입니다. 5천만 원 정도. 기준이 5천만 원. 뒤에 아마 나올 거예요. 5천만 원. 그래서 내가 5천만 원까지는 그냥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엄마, 아빠든 친구들한테. 뭐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세금 내야 된다는 거지. 가보겠습니다. 증여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서 10에서 50%까지니까 이것도 어때? 공통점이네. 여기 있었죠? 얘도 똑같이 10에서 50%까지. 미성년자가 아닌, 일단 미성년자 아니어야 되네요. 아니고 직계 비속, 존속, 비속이라고 했으니까 존속은 나보다 높은 사람, 비속은 나보다 낮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높은 사람은 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증여는 5천만 원까지 뭐야? 비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5천만 원 받아도 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5천만 원 받아도 세금 안 낸다 이 말인 거야. 근데 이거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돼요. 다음에 배우자 간의 증여는 6억까지 비과세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네. 여기에서 그냥 가족,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내가 내 아들에게, 내 손자에게 줄 때는 5천만 원이지만 차이가 있어.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됩니다. 오케이. 증여세는 개별 증여 행위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기준을 알려주네요. 개별 증여 행위. 그러니까 증여할 때마다 개별로 본다 이거지. 증여가 이루어질 때마다 부과가 된다는 점에서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될 때마다 뭐 상속을 여러 번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한 번밖에 죽지 않으니까요.
요건 이제 살아계신 분이니까 올해 5천만 원 주고 내년에 또 5천만 원 주고 후내년에 5천만 원 또 주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특히 일정 기간 안에 같은 사람이 우리 아빠가 나한테 계속 분산해서 증여를 해. 그 얍삽한 거지. 얍삽한 거.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아빠가 나한테 총 5억 주고 싶어. 근데 5억 주면 5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아빠가 야 세금 내기 싫다. 5천만 원씩 나눠서 내가 10번 쪼개서 줄게. 이러면 이거 얍삽한 짓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회피하려는 시도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뭐해? 동일인한테 받았으면 뭐 모두 합산해가지고 과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내가 10번 쪼개서 5억을 받든 한 번에 5억을 받든 그만큼에 대한 세금은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이는 가족 내에서 재산 분산을 해가지고 부담을 줄이려는 얍삽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증여세 납세 의무는 일반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은 요것도 아까랑 비슷하네, 그지? 아까도 상속자가 낸다 그랬는데 재산을 받은 사람. 근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뭔데? 어떤 특별한 경우, 이 어떤 경우인지는 말해주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증여자 대신 납부 가능. 증여자가 대납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왜 증여자가 대납을 못하나요? 상속해준 사람이 왜 대납 못합니까? 죽었으니까. 죽었잖아. 죽었으니까 내줄 수가 없죠. 절대 그럴 수가 없고 여기는 살아있는 사람이 대신 내줄 수도 있다. 그래서 개별 증여 행위에 따라서 다 과세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동일인이 분할해서 줘도 전부 다 뭐한다? 합쳐서 합산 과세한다. 조세 회피를 피하기 위해서. 오케이. 좋습니다. 좀 쉬시다가요 돌아와서 오늘 주제 통합 6 할 거고 6도 엄청 뭐 어려운 지문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한번 꼭 읽고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좀 쉬다가 20분 되면 요거 마무리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248 시다. 자, 예술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술 형식을 구현하는 수단인 매체. 그러니까 매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술을 구현하는 수단.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뭐 음악을 할 수도 있죠. 요 매체의 자리를 두고 이제 문자랑 이미지, 요 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18세기 후반에 문자 예술과 이미지 예술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레싱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전, 그러니까 레싱 이전에는 시와 회화의 관계에 대해서 당시에 지배적이었던 관점,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가 말한 시는 그림과 같이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를 대신할 만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게 레싱,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싱의 관점은 예술 형식 간의 매체적 차이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됐다 이랬으니까 정리하면서 가봅시다. 매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술 매체. 예술에서 매체가 뭐냐? 예술의 형식을 구현하는 수단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문자 그리고 이미지에 대해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문자를 다시 내려와서 보면 문자는 시와 대응되는 거고 이미지는 회화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문자는 시, 이미지는 회화, 회화는 이제 그림 그린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고 요거에 대해서 이 호라티우스 요거 잘 읽어야 되거든요. 시는 그림과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는 그림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따지면 시가 있고 그림이 있으면 요렇게라는 거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이랬으니까 요것과 다르게 뒤에 나오는 우리 레싱은 반대로
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봅시다. 자, 호라티우스의 경구는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 따라서 시와 회화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미메시스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적혀있어요. 시는 회화를 모범으로 삼아야 된다. 시는 그림을 따라가야 돼 라고 했다는 거지. 레싱은 회화의 원칙을 시에 적용한 이런 고전적 관점을 확대 해석해서 시와 회화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봐. 그러니까 일단 레싱은 얘랑 얘를 왜 따라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얘 따로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계속 가보면 이 고전적 관점에 대항해서 레싱이 제안하는 건 각각의 예술 형식 안에서 매체와 그 효과를 주목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매체, 효과, 이 문자의 효과, 그 다음에 이미지의 효과, 문자 매체, 이미지 매체, 그 차이가 있다. 이것에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시와 회화는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레싱은 그동안 미메시스로 통칭되어 온 예술 형식의 공통 기능을 회화적 묘사에서는 회화에서는 표현이라고 해야 돼. 그 다음에 서술적인 묘사, 그러니까 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재현이라고 해야 돼 라고 하고, 모든 예술 작품은 그런 경계 안에서의 실현이다 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이제 이 레싱의 이야기를 옆에다가 이렇게 쭉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문자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표현이라고 생각해. 틀렸죠? 재현이죠? 그리고 여기를 표현 이렇게 봤어. 둘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본 거야. 그리고 예술 형식 간의 차이를 예술 수용자에 작용하는 서로 다른 매체의 효과로 설명을 할 거래. 그는 헬레니즘 시기의 조각상 라오쿤 군상을 예로 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게 이제 뭔지 모르죠?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형상으로 묘사된 라오쿤 군상은 이들의 고통을 표정을 통해서 직접 묘사하고 있지만, 시인은 신화 속 인물인 라오쿤이 그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묘사해서 장면을 직접 그려내도록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지금 이걸 전부 다 글로 보고 있으니까 방금 머릿속으로 라오쿤이라는 어떤 인물이 고통을 지르고 있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직접 이 라오쿤 군상을 보러 갔다. 제가 그림을 못 그리지만 대충 그려보면 사람이 이렇게 있어. 뽀글머리고 으악 하고 비명을 이렇게 지르고 있어요. 왜 비명을 지르냐? 여기 뱀이 이렇게 물어. 가리? 우리가 이 조각상을 봤다고 쳐. 상상할 게 없죠. 아, 뱀에 물려서 이 사람이 고통받고 있구나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직접 묘사되고 있는 게 이 이미지적인 거야. 직접 묘사돼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걸 글로 읽었다면, 시인의 글처럼 글로 읽었다면 그것을 독자가 직접 그려내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려내는 게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상상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레싱은 시적인 묘사가 독자의 머릿속에 감각적 환상을 만들도록 자극해서 회화보다 비교급이죠. 상상의 공간을 더 확장하게 한다. 그러면 따지자면 얘는 상상 더 많이, 상대적으로 이미지는 상상 낮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가능한 이유는 레싱은 이미지 예술은 공간적이어서 동시적 묘사에 탁월하다. 공간적이다. 그래서 동시적 묘사가 좋다. 문자 예술은 시간적인 거라서 연속적인 묘사가 좋다. 그래서 시간적이고 연속적인 묘사. 레싱에 따르면 상상력에 의해서 생성된 환상은 움직이지 않는 대상을 살아있는 이야기로 바꿀 수 있지만, 조형 예술에서 대상의 이 비운동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졌네요. 비운동성은 현실의 자연스러움을 파괴함으로써 환상의 완성을 방해한대요. 그래서 따지자면 얘는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을 해볼 수 있어. 하지만 얘는 딱 고정된 모습을 우리가 보기만 되니까 비운동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비운동성 때문에 뭐가 안 돼? 연결하면 요렇게 되는 거죠.
이 비운동성 때문에 상상이 떨어진다. 그럼 이게 뭔 말인데, 결론은 레싱은 결국 이미지 예술에 대해서 문자 예술이 가지는 우월성, 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시가 더 우월해, 문자가 더 우월해,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상상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제가 카리나랑 공원에서 걷다가 제가 손을 올려서 V를 하고 있었고, 그때 뒤에 코끼리 한 마리가 지나갔었어요. 그 뒤로는 기린 한 마리가 지나갔었습니다. 상상했나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만약에 그려놨다면, 그냥 이렇게 그림이 있어. 아, 너무 어려운 걸 말했다. 이게 카리나입니다. 태양도 있고, 뒤에 코끼리. 야, 이거 어떡하노? 코끼리. 다음에 길이 이제 너무 길어서 안 보이는 걸로. 이렇게 그림이 있었겠죠? 이 그림을 우리가 한 번에 딱 보고, 아, 얘는 그냥 우리가 한눈에 싹 다 들어오는 거죠. 이 공간 전체가. 그리고 얘네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돼 있지? 근데 이걸 내가 방금 말했을 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제 얼굴을 떠올렸을 거고요. 그 다음에 카리나를 상상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움직이고 있는 코끼리가 지나갔을 거고, 그 다음에 길이 나왔을 거예요. 연속적으로 묘사됐죠? 하지만 얘는 그냥 한 번에 동시에 얘도 한 번에 그냥 짜잔 하고 보이는 거지. 요런 차이가 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 이야기 가봅시다. 자, 오늘날 변화하고 있는 매체 환경 속에서 문학, 회화, 음악 요런 예술 형식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예술 형식이 뭐가 있는데 문학이라거나 회화라거나 음악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이런 것들 경계가 무너지고 서로 다른 매체가 경쟁하거나 혼합되는 형태가 많아졌대요. 상호 매체성은 매체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건데, 이 상호 매체성 개념에 대한 이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겠답니다. 그럼 우리는 늘 하던 것처럼 이제 이항 대립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매체를 예술 형식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서로 다른 매체 간의 통합을 중시하는 관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정보를 저장, 전달, 처리하는 것이 매체이고, 매체가 하는 역할은 이거고, 그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작동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상호 매체성을 두 개로 나눠서 보면, 첫 번째는 매체가 예술의 형식과 똑같은 거야. 그럼 예술의 형식이 아까 뭐였냐? 여기 말을 해줬어요. 문학, 회화, 음악 같은 거라. 문학, 회화, 그 다음에 음악, 이거 이꼴 하나의 매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얘네들끼리 어떻게 통합되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있고,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 밑에 거죠. 매체는 정보의 저장, 처리, 전달 이런 걸 하는 애들이고, 이 각각의 매체들이 전부 다 달라. 누구는 저장하고 누구는 처리하고 누구는 전달하고, 이런 것들에 뭐에 집중해? 작동 방식에 따라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작동 방식에 관심을 갖는 관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거지. 오케이. 이 상호 매체성이라는 요 단어가 1960년대에 처음 등장했고, 상호 매체란 여러 매체가 융합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을 의미했대요. 그러니까 다 합쳐지는 거. 여기서 매체는 그 매체가 대변하는 예술 형식인 음악, 문학, 회화 같은 것과 똑같다고 봤다. 그럼 뭐야? 여기지, 여기. 매체랑 예술 형식이랑 동일한 것으로 이해했다. 요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 관점. 그래서 새로운 예술 작품은 고전적인 예술 형식이 가진 매체의 경계를 해체하는 작업이 전제야. 서로 경계가 있긴 있잖아. 문학이랑 그림이랑 음악은 다 다른 거잖아. 근데 이거의 경계를 깨버린다는 거지. 깨버리는 거야. 이와 관련해서 지만은 시와 음악이 공존한 역사를 강조해서 문자와 이미지, 소리가 하나로 통일체로 녹아들어가 있는 오페라 또는 영화,
이런 경우에서처럼 예술이란 하나의 전체이고 그렇게 우리랑 만나고 있고 그렇게 이해되기를 바라는 거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한 사람이 이제 지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때 예시를 뭘로 들었냐면 우리한테 이해하기 훨씬 쉬운 건 영화거든요. 영화야. 그러니까 영화를 보잖아. 그럼 일단 사진이 연속해서 찍힌 것이 아주 빠른 속도로 연결돼 있어서 그게 우리가 동영상이라고 하죠. 일단 그림이 있어, 회화 있어, 그지? 그리고 음악 나오죠. 영화 볼 때 뒤에 배경음악 나와, 음악 나와, 그리고 그 밑에 자막 나오죠. 문자가 또 섞여 있지, 자막이라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어떻게 돼 있어? 각자 다른 것인데 얘네가 한데 그 경계가 깨져서 하나에 어우러져 가지고 영화라는 게 만들어졌어, 그렇지? 그런 거. 뭐 대사하는 것도 밑에 꼭 자막이 없어도 대사하는 것도 말이니까, 말도 글로 쓰이는 걸 테니까 이렇게 다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영화라는 것이 뭐 만들어졌어, 통합돼서. 그래서 영화라는 이런 새롭게 만들어진 얘네는 하나의 전체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결국 뭐 하라는 거지? 따로따로 떼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좀 더 읽고 이야기해 줄게요. 예술의 이상을 예술 형식이 하나로 통합되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 거야. 따로따로 있지 말고 다 통합되는 게 좋아 라고 보는 게 지마야. 그래서 이런 통합적 관점의 상호 매체성은 오늘날의 모든 개별 매체를 통합해서 새로운 예술 작품을 제공하는 상황을 설명할 때 좋아. 실제로 우리가 뭐 유튜브를 봐도 그렇죠? 영상 나오고 밑에 자막도 나오고 말도 하고 음악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다 같이 있을 때 하나의 예술이라고 보고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이상적인 거라고 하잖아. 그럼 영화 볼 때 라라랜드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라라랜드? 너희는 봤지? 라라랜드 둘 다 안 봤어? 야, 진짜 쉽지 않네. 니는 봤나? 니는 봤을 리가 없을 것 같아. 그럼 좀 쉽지 않은데. 라라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행했는데 너희들 왜 안 봤지? 봤을 것 같은데. 로맨스 영화인데 그게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 이 영화의 내용이 너무 좋았어 이런 사람이 있겠지. 근데 어떤 사람은 나 그 영화의 뒤에 나오는 그 음악이 너무 좋았다 이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음악이 막 빌보드 차트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의 영상미가 되게 좋았어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근데 지마에 따르면 이렇게 말한 우리 개개인들은 영화를 제대로 감상하지 못한 거죠. 하나의 통합된 것으로 봤어야 되는데 다 따로따로 떼가지고 음악이 좋았어, 나는 그 영상미가 좋았어, 나는 거기 나오는 어떤 대사들이 좋았어, 다 따로 또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옷을 이해하기 쉬워요. 다만 한계가 생길 수 있는 거지. 방금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음악이 좋았어요, 영상미가 좋았어요, 대사가 좋았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생각이 틀렸나? 틀리지 않았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 밑에 있는 것도 설득력이래요. 다들 이건 따로따로 쪼개서 각각의 작동 방식이 어땠느냐, 더 쉽게 전달해서 이 영화 안에서 음악은 어떤 작동 방식이었고, 이 영화 안에서 그림은 어떤 느낌이었고, 이 영화 안에서 대사는 어떤 느낌이었고,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이야기를 이제 연달아서 할 건데, 보시면 이 매체 간의 통합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상호 매체성을 이해하면 매체와 예술 형식의 개념이 구분이 일단 안 되고요. 아까 구분 안 하라고 했으니까 통합하라 했으니까, 매체가 통합된 새로운 형태의 예술 작품에서 통합에 관여한 서로 다른 매체들, 아까 나오는 음악, 문학, 회화 이런 것들의 상호작용 분석이 안 돼요. 왜냐면 얘네를 한꺼번에 뭉뚱그렸으니까, 하나의 합체로 봤으니까. 오케이? 뭉뚱그려 있으니까 따로 뗄 수가 없어.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폐희는 카메라와 필름, 무대와 캔버스처럼 정보를 저장, 전달, 처리하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요거, 아까 어디서 봤더라?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사람이 이제 폐희 이렇게 되는 거야. 폐희는 정보를 저장, 전달, 처리하는 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에 관심을 갖고 예술의 형식과 매체를 뭐 했다? 구분하자. 이 둘을 뭐 해야 돼? 구분하자는 거야. 매체와 예술 형식은 달라. 구분하자. 됐다는 거지. 폐희는 예술 형식의 구조화에 매체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 과정에서만 매체는 인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어. 그래서 매체가 하는 일을 따로 결정했어요. 매체는요, 여기 있는 거에서 이어서 쓰면 매체가 하는 역할은 예술 형식의 구조화야. 그러니까 문학, 음악, 회화 이런 것들의 구조화를 할 때 이 매체를 쓰게 되는 것이고, 그 매체는 언제? 이 구조화하는 과정에서만
관찰을 할 수 있다, 인식이 된다 이렇게 봤다는 거지. 그에 따르면 매체는 형식의 기술적인 조건으로서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 형식의 기술적인 조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이라는 걸 어떤 매체로 보여줄 거냐, 어떤 기술을 써가지고 보여줄 거냐, 음악이라는 걸 우리가 어떤 기술을 써서 보여줄 거냐 할 때 쓰이는 게 매체지, 문학이 매체고 회화가 매체고 음악이 매체지 않다 이런 거야. 회의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문학 작품을 이야기할 때 이 작품은 문학이라는 예술 형식에 속하는 것이며, 우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문학은 예술 형식이 들어가는 거고, 작품이 생성되는 기술적인 조건은 따로 이제 매체로 보는 거지. 따로 보겠다는 거야. 문학은 하나의 형식이고, 문학을 구조화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매체는 문자다. 그러면 문학을 예시로 들었을 때, 자, 이것을 그대로 문학에 적용하면 문학과 문자의 관계로 나눠서, 문학은 뭐다? 예술의 형식이고, 이것을 나타내는 게 문자니까 문자가 매체가 되는 거다 이거지.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거지. 예전에 이렇게 안 나눴죠.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문학이면 문학 끝 이렇게 봤잖아. 근데 문학은 문학이고, 그것의 기술적인 조건이 문자가 있어야 돼.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보겠다는 거. 오케이? 네, 따로 나눠서 보겠다. 이렇게 문학 작품을 문자랑 구분하면 문자가 이미지, 소리 같은 다른 매체의 간섭을 받는 현상을 기술적인 차원에서 관찰할 수 있대요.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 되겠네. 즉, 다시 말해서 예술 작품에는 전달되는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문학 안에는 전달되는 내용이 있어.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매체가 아까 이제 뭐였어? 문학이었으면 뭐 문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특수한 작동 방식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예술 형식 간의 차이를 주된 매체의 차이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결론이 어떻게 되는데, 형식 간의 차이, 이것이 곧 뭐와 같다? 매체의 차이와도 같다. 뭐 실제로 문학할 때 문자가 필요하듯이 음악할 때 문자가 필요하지 않고 뭐 음표가 필요하겠죠? 그지? 악기가 필요하고 또 다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문학과 음악이 어떻게 다르나요? 문학은 문자를 쓰고 음악은 음표랑 악기를 씁니다. 뭐 이렇게 간다는 거지. 됐나요? 네. 자, 한편 페이는 예술의 형식과 매체를 구별한다고 해서 둘의 위치가 고정은 아니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은 했는데 한 번 구분했으면 이것이 고정이냐? 그렇지 않다. 구분은 하지만 고정되는 개념은 아니다 이랬어. 이거 무슨 말이냐? 매체에 의해서 그 형식이 결정된 모든 예술은 다시금 다른 예술에서 매체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따지자면 어떤 하나의 형식으로 문학이라는 형식이 다른 예술로 넘어가서 얘가 다시 매체로서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문학이었는데 얘가 다른 예술로 가면 매체가 될 수 있어. 그 예시가 바로 이겁니다. 문학, 회화, 음악, 예술의 형식이라고 그랬잖아. 사진도 하나의 예술 형식이겠죠? 사진 찍는 거. 사진을 찍을 때 얘한테 필요한 뭐 매체가 있다면 뭐 사진기라거나 아니면 피사체라거나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럼 얘가 형식이고 얘가 매체인데, 이게 이제 영화를 찍게 되면 사진을 파파파파파 연속으로 찍어서 그걸 드르륵 빠르게 연결해서 보면은 영상이 되는 거잖아. 그때는 이게 이제 뭐가 돼? 요렇게 관계가 영화랑 관계가 될 때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진을 쓰는 거니까 영화가 형식이 되고, 얘는 영화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쓰인 뭐가 돼? 형식에서 매체로 바뀌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고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지. 되시겠나요? 네. 좋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 연강하는 사람, 오 좋아요. 좀 쉬다가 8시 한 20분 되면 들어와서 실전학습 1회 오늘 새 지문을 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서부터 새 지문 280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해야 되니까 읽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